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경매 신청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시간은 강제 경매 신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8 타경 8295 이제 김해에 있는 물건, 이것은 예로 든 물건인데 일단 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 사건을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강제 경매 신청, 그 채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채권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채권인가? 그 앞에 우리 앞 시간에 봤던 화면을 보면 강제 경매는 이렇게 금전이 가고 다시 금전이 돌아가야 되는 이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가 없이 신용, 굳이 말하자면 채무자의 신용, 담보는 없습니다. 신용을 보고 돈이 갔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돈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찾아서 법원에 신청을 하죠. 이 담보가 없으니까 한 단계 더 일이 많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부동산은 그럼 뭐가 있을까? 채권자가 찾아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 조금 더 일이 많겠다, 뭐 그 정도는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에 채권은 무엇이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 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임차인의 보증금, 전세금. 우리가 집에 월세나 전세로 들어갈 때 집주인한테 뭘 줍니까?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주고 그 집에 삽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이 돈을 줄 테니까 너의 집에 내가 살게 해줘. 그런 약속을 하고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살다가 그럼 나갈게, 그때 다시 돈을 돌려줘, 이런 약속을 했겠죠. 담보 없이 돈이 가고 나중에 다시 돈이 올 겁니다. 다만 그 어떤 부동산, 상가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겠죠. 그 점유를 한다고 해서 그 점유가 담보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 접하는 분들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강제경매지 임의경매, 담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보증금과 전세금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집을 내주면서 다시 돈을 받는 그런 구조죠. 이 보증금이 강제경매 신청에 아주 많은 경우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위한 채권, 보증금과 전세금이 될 수 있다. 자, 이것은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실 겁니다. 그 다음 차용증 등의 채권증서, 이것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냥 돈 빌려준 거,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겠죠.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를 주겠다, 이러한 금전 거래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차용증,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겁니다. 얼마 빌려준다는 그 약정한 내용, 그리고 언제 갚겠다는 그 약정한 내용을 작성한 서류, 차용증을 쓰고 돈을 주고 언제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거래대금. 거래대금 있죠.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물건을 주면 돈을 주겠죠. 물건을 납품해서 그 대금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럼 물건을 줬는데 돈을 안 준다. 또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 대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 그러니까 뭔가 용역, 재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공장이나 상가를 경매에 넣어서 돈을 받아내도록 법원에 신청을 하겠죠. 그러나 물건을 줄 때 또는 서비스를 줄 때 그 사람이 집을 담보를 받고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우리가 등기부 등본 분석하다 보면 근저당을 잡은 주식회사, 고래제강, 이렇게 아니면 대한케이블, 이렇게 회사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담보를 잡고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뭐 임의경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담보 없이, 근저당 없이 그냥 대금을 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뭐 엄등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돈을 내놔라고 소송을 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채권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그리고 차용증의 채권 증서에 의한 채권, 그리고 거래대금, 엄등의 채권 증서. 이 채권들을 우리는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뭔가를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러한 채권들이 있을 때 돈을 못 받으면 나 이렇게 돈을 못 받았으니 경매에 집어넣어서 저 집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세요라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이 강제경매의 특징입니다. 바로 경매 신청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법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설명을 듣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법원입니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될 법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이 차용증을 쓰고 1,000만 원 빌려주고 언제까지 뭐 10만 원 돌려받기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안 갚습니다. 그래서 A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찾아가서 차용증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돈 빌려주고 했는데 안 갚는다. 저 사람이 집 경매 넣어서 갚아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경매 진행 절차에 착수하셔야 되겠습니까? 진짜 빌려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차용증 도장 파가서 서류 조작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앉아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투시경으로 보듯이 다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법원은 법원 건물이 있는 자리에 그냥 그저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는 건 이제 판사를 뜻하겠죠. 그 사람들 모릅니다. 차용증만 가지고 있었던 진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확한 사실을.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해 당사자들 너희들 다 와서 나 앞에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입증해봐. 너희들 말을 그리고 너희가 제출하는 증거 서류들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것이 소송입니다. 소송. 즉 이러한 채권 갚지 못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 정말 돈을 안 갚았는지, 이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인지, 이 거래 대금을 안 갚은 것이 사실인지, 거래 물건은 진짜 갔는지,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모두 법원으로 불러들입니다. 법원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의 말을 듣고 증거 서류를 확인하고 경매를 진행할 건지 말 건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거죠. 서류만 가지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법원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을 빌려줄 때 만약에 소송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돈을 빌려줄 때 법원을 불러서 옆에 앉혀놓고 자 봐봐.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돈을 빌려주니까 옆에서 봐봐. 봤지? 확인시켜주고 거래하면 됩니다. 자, 자신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네. 그래서 있는 절차가 이거죠. 공정증서. 공증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원 앞에 가면 공증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공정입니다. 네. 법원이 다 갈 수 없으니까 나 대신 네가 확인해줘. 라는 그 역할을 위임한 것이 이 공정이죠. 네. 요거 하면은 소송 안 거쳐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매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강제경매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법원이 그러한 거래가 있었는지, 그러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돈을 빌려준 거 있었는지,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고 진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소송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채권자의 말만 듣고 움직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액일 경우나 소액인 어떤 금전 거래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급 명령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소송이죠. 이 확정 판결, 확정된 지급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이게 바로 공증입니다. 공증. 매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약속이 지켜지지만 그때마다 모든 소송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5천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들 사인들 간에 조그마한 무슨 일만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이 소송으로 접수된다면 법원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머리 아프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현장에 너희들이 하는 법률 행위에 다 가서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지정한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내 대신 그들이 본 건 내가 믿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해라 라고 한 것이 공증사무실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차용증을 들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그들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거죠. 증인을 만들어 놓는 거죠. 법원을 대신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력을 인나간, 즉 그 공증주서 안에 돈을 안 갚으면, 줬는데 언제까지 갚기라는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을 하겠다라는 집행력을 인낙한 넣은 공증증서는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거나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집행력을 인낙한 공증증서. 요 세 가지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이 법원이라면 자,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돼서 이것을 들고 자, 이제 당신의 확인을 거쳤으니까 저거 돈 안 갚는 저 사람의 집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세요 라고 신청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맞아. 내가 확인했어. 안 갚은 거 맞아. 팔아서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경매 신청 주요 첨부 서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강제 경매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이 물건을 팔아서 나한테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신청하는 신청서, 그리고 무엇을 파느냐, 부동산 목록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송달 증명원. 지금 이것을 님 안 갚아서 나는 경매에 넣겠다라는 것을 채무자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A가 돈을 빌려주고 B가 돈을 빌린 채무자. 자, 이 사람이 자기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 경매 신청을 한다라는 것을 A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말도 없이 집어넣으면은 법원 입장에서, 여러분이 법원인데 B가 찾아와서 확인도 안 하고 경매 넣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간에서 좀 난처하겠죠. 그러니까 경매 넣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법원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송달 증명도 있다. 그리고 집행력이 있는 뭐 정본, 판결 정본, 뭐 공증주서, 이 세 가지 당연히 법원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장, 아, 이 사람께 맞는지, 진짜 있는지, 뭐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등록세 용수필 확인서, 경매 비용 연합서. 이 경매 진행함에 있어서 누구의 비용으로 현황 조사를 보내고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모든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까? 당연히 일단 돈을 받고자 하는 A가 먼저 예납을 해야 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은행 가서 예납을 하면 이 사람의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다시 A한테 돌려줍니다. 빌린 돈도 갚아주지만 이 진행은 누구 때문에 이 경매를 진행하게 됐느냐? 갚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동산에서 영순위로 이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송달료 납부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그 중간 진행 절차를 모두 다 그리고 돈을 갚아야 되는 다른 또 다른 채권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송달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송달료도 납부하고 그 납부했다라는 것도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뭐 대리인이 한다면 위임장, 기타 서류들이 있겠죠. 또 제가 모두 다 체크하지 못한 뭐 기타 또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면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까? 모두 다 한 번씩 확인해 보고 가겠죠.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뭐 담당자마다 뭐 또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경매 신청을 하러 가야 됩니다. 자, 강제 경매 신청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임의 경매 신청 제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